저기요, 할머니. 거참 몇 번을 말해요? 여기 이런 거 세워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리처럼 매끄러운 강남의 공기를 찢고 날아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머리를 기름지게 넘기고 몸에 딱 붙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금색 명찰에는 매니저 김태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는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매장 앞 대리석, 바닥에 세워진 낡은 리어카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박금내 할머니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의 손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당황함 때문인지 잘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의 손톱 밑에는 폐지를 정리하며 묻은 검은 기름때와 먼지가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박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매니저 양반. 미안해요. 내가 금방 갈라 그랬는데 요 앞에 우리 손녀딸이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이 보여서 잠시만 좀 보느라고. 할머니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매니저는 할머니의 사과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코를 감싸쥐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녀딸 가방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 하세요? 여기 진열된 가방 중에 제일 싼 게 할머니가 1년 내내 그 고물 리어카 끌고 폐지 주어도 못 사는 가격이에요. 손님들 불쾌해하니까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꺼지시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매장 안에서 쇼핑을 즐기던 이른바 상류층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 밖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입술을 비죽이며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쳤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매니저에게 항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할머니는 단번에 치워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지혜가 이번에 대학 졸업을 하거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가방 하나 해주고 싶어서. 할머니는 품 안에서 낡은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현금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심지어는 1,000원짜리 지폐까지 차곡차곡 접혀 고무줄로 묶인 할머니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김 매니저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참나 할머니, 그 꼬짓꼬짓한 푼돈으로 여기서 뭘 사요? 우리 매장 종이 쇼핑백 하나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냄새. 에휴, 진짜 재수 없으려니까. 보안팀, 여기 보안팀 안 와요? 그는 할머니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거칠게 어깨를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할머니의 몸이 뒤로 휘청였고 리어카에 정성껏 쌓아두었던 박스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스들이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자 매니저는 비명을 지르듯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내 바닥 당장 안 치워? 이 노인네가 진짜.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찌으면서도 흩어진 박스들을 줍기 위해 애썼습니다. 75세의 굽은 허리가 더욱 깊게 꺾였고 구멍난 장갑 사이로 빨갛게 튼 살이 비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그런 할머니를 비웃듯 더욱 번쩍였죠.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이 믿어지십니까?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노인이 그저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낡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할머니를 밀친 저 거만한 매니저가 내일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역대급 반전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 드라마 같은 현실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할머니의 억울함을 함께 달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건 종이박스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자부심, 그리고 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까지 찬 바닥에 짓밟혔죠. 아이고, 이를 어째. 미안해요. 내가 얼른 치울게. 미안해요. 할머니는 젖은 바닥을 맨손으로 훑으며 파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김 매니저는 그 꼴조차 보기 싫다는 듯 구두 끝으로 할머니의 손등을 툭 밀어냈습니다. 아, 진짜. 할머니 때문에 매장 입구 다 버렸잖아요. 보안팀, 뭐해요? 당장 이 노인네랑 쓰레기차 안 치우고. 검은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둘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인 몸짓으로 할머니의 팔꿈치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 거의 끌어내다시피 했죠. 여보게들, 이것 좀 놓고 내가 내 발로 나갈게. 내 박스들만 좀 챙기면 안 되겠나? 할머니의 애처로운 호소에도 보안 요원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리어카는 이미 매장 구석 길가로 밀려났고 할머니는 인도의 차가운 빗줄기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매장 안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할머니의 젖은 코트 위에서 번득이며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안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한 젊은 여성이 할머니를 보며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 저 노인네 좀 봐.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은 왜 이런 데 와서 분위기를 망칠까? 그 말은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젖어버린 현금 비닐봉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한테 예쁜 가방 하나 사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할머니는 멀어지는 매장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루체른. 국내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건물이자 사실 할머니가 30년 전 이 땅을 사고 직접 이름을 붙였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건물은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이쿠, 영차. 영차. 할머니의 하루는 남들의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는 시간,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낡은 구옥 지하 단칸방. 남들은 회장님이 왜 이런 곳에 사느냐고 묻겠지만 금내 할머니에게 이곳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사찰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나와 낡은 목장갑을 낍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뜯어내느라 뭉툭해질 대로 뭉툭해져 있었습니다. 허허, 오늘 공기는 유난히 차네. 우리 지혜 감기 안 걸려야 할 텐데. 할머니는 자신의 시린 무릎보다 멀리 떨어져 공부하는 손녀의 건강을 먼저 걱정합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서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힙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쯧쯧, 자식 복이 저렇게 없어서야라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시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빚더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할머니 손에 들린 건 갓 돌을 지난 아들과 텅 빈 쌀독뿐이었죠. 할머니는 그때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 밤에만 다녔지만 아들의 배고픈 울음소리에 부끄러움은 금방 도끼로 변했습니다. 박스 하나에 50원, 신문지 1킬로에 100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장 구석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미쳤어? 저런 쓸모없는 땅을 왜 사? 라고 비웃을 때도 할머니는 묵묵히 폐지를 주우며 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이 훗날 강남 개발의 중심지가 되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부자가 된 뒤에도 리어카를 놓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법이야. 내 손으로 직접 박스를 줍고 이 무거운 리어카를 끌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니까. 할머니는 매일 아침 폐지를 팔아번 몇천 원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부동산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억 원의 돈보다 추운 새벽손을 호호 불며 모은 이 폐지 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전할 때 쓰는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귀한 마음이 짓밟힌 겁니다. 에휴, 내 몰골이 그렇게 흉했나? 할머니는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헝클어진 흰머리,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깊은 주름, 그리고 낡아서 군데군데 해진 코트. 명품 매장 직원의 눈에는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로 보였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야, 자네들. 그 화려한 가방보다 내 리어카가 훨씬 무겁고 귀하다는 걸 알란가 모르겠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지혜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지혜야. 이 새벽에 웬일이니? 공부하느라 앉았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혜의 맑은 목소리에 할머니의 서러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지혜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 졸업식 때 아빠랑 엄마는 바빠서 못 온대. 할머니는 꼭 와줄 거지? 근데 할머니, 그냥 오지 말고 예쁘게 입고 오면 안 될까? 내가 할머니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손녀의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심장을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 우리 손녀가 기죽지 않게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벌써 이렇게 커서 대학을 다 졸업하네.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머니는 낡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책상 위에 놓인 지혜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학사모를 쓴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할머니에게 지혜는 단순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품에서 할머니, 나 배고파라며 울던 핏덩이였고 폐지 냄새가 옷에 뱄다며 놀림당할 때도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냄새가 나 라며 할머니 편을 들어주던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성장할수록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예쁜 옷 한 벌, 남들 다 가는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한 게 한이었죠. 지혜는 늘 할머니, 난 괜찮아. 할머니 건강하기만 하면 되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친구들의 명품 가방을 부러운 듯 슬쩍 쳐다보던 그 눈빛을요. 그래, 이번엔 이 할미가 큰맘 먹었다. 우리 지혜, 사회 나가서 기죽지 않게 제일 좋은 걸로 해줄게.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할머니가 임대료를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비밀 통장과 새벽마다 폐지를 주워 모은 꼬짓꼬짓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웬만한 대기업 임원의 퇴직금보다 많았지만 할머니에게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혜의 웃음소리만이
할머니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 걸려온 아들의 전화는 할머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지혜 졸업식 말인데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제가 지혜한테는 잘 말해둘게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비겁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우리 지혜 졸업하는 거 보러 가겠다는데. 지혜도 나 꼭 오라고. 아이 참 어머니. 지혜 친구들이나 교수님들도 다 오는 자리인데 어머니 그 낡은 옷 입고 폐지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시면 지혜 체면이 뭐가 돼요? 저랑 애 엄마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냥 제가 나중에 지혜 데리고 갈 테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나 해두세요. 예. 툭 하고 끊긴 전화기 너머로 공허한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놈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박스를 줍고 시장통에서 머리채 잡혀가며 장사를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 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네. 폐지 냄새라니. 이 냄새가 내 놈들 입에 밥 넣어준 냄새인데. 할머니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깊은 주름 골짜기에 고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안 가고 백이나 보라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지혜 앞에 설 거다. 그 잘난 체면? 내가 그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할머니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심장부, 번쩍이는 대리석과 화려한 조명이 눈을 멀게 할 것 같은 루체른 빌딩. 며칠 전 매니저에게 밀쳐져 바닥을 뒹굴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할머니는 나름대로 가장 예의를 갖췄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줬던 낡은 비단 한복을 꺼내 입고 그 위에 오래된 모직 코트를 걸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옷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후, 할 수 있다. 우리 지혜를 위해서야. 할머니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매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안은 여전히 향긋한 향수 냄새와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 손님을 맞이하려던 젊은 여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와 투박한 신발에 머물렀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시는 곳 아니에요. 혹시 길 잃으셨어요? 여직원의 말투는 공손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방 하나 사러 왔어요. 우리 손녀딸 졸업 선물로 주려고. 제일 좋은 거로 보여주세요. 그때 매장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할머니를 밀쳤던 김태진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 할머니 또 오셨네? 할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가방 가격 들으시면 심장마비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한복. 촌스럽게 그게 뭐예요? 우리 매장격 떨어지게. 그는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의식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귀부인들이 킥킥거리며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돈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보여달란 말이야. 할머니는 품 안에서 다시 그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가 두툼하게 묶인 다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매니저는 그 돈 뭉치를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그 꼬질꼬질한 10,000원짜리 다 합쳐봤자 여기 있는 가방 손잡이 값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매장은 현금 안 받아요. 이런 출처도 모르는 지저분한 돈은 딱 질색이거든요. 당장 안 나가면 이번엔 진짜 경찰 부릅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돈뭉치를 탁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화려한 매장 바닥으로 나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아이고, 내 돈. 이게 어떤 돈인데.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지폐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 매니저는 그 위로 구두발을 내디디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보안팀, 이 노인네 당장 끌어내. 그리고 바닥에 소금 뿌려. 재수 없으려니까 진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나가는 할머니의 시야에 매장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의 초석을 다질 때 할머니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머무는 자리에 복이 깃든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아닌 서늘한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끌고 나가는 보안 요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놓게, 내 발로 나갈 테니. 할머니는 흩어진 돈을 단 한 장도 남김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 매니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이 행동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 내일 이 시간이면 뼈저리게 알게 될 게야. 김 매니저는 코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치매 오셨어요? 건물이 누구 거냐니?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나 알고 하는 소리예요? 회장님 성함이 박금래님이라고요. 당신 같은 폐지 노인이 아니라. 할머니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금래. 자신의 이름을 저토록 무지하게 부르는 매니저의 면상을 뒤로하고 할머니는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나다. 최 실장. 지금 루첼은 빌딩 앞으로 차 한 대 보내게. 그리고 내일 오전 중으로 법무팀 소집해. 루첼은 1층 매장 계약 해지 건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처진 어깨 위로 서늘한 위엄이 내려앉았죠. 30년 전 남편의 빚잔치를 끝내고 빈손으로 거리로 나섰을 때부터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들, 내 식구들 기 안 죽이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수조원대의 자산을 일구고도 낡은 리어카를 끌며 스스로를 낮춰왔던 것입니다. 예, 회장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 최 실장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소탈하기 그지없던 회장님이 이토록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젖은 한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아까 매니저에게 밀쳐져 바닥을 쓸었던 손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휴, 이 못난 놈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하지만 우리 지혜는 다르지. 내 새끼 지혜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고급 세단 세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빗속을 뚫고 달려와 할머니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 실장이 직접 우산을 받쳐들며 할머니를 보좌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리어카를 한번 지그시 바라보더니 미련 없이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저 리어카, 일단 창고에 잘 보관해둬라. 내가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내 보물 1호니까. 차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루체른 빌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비웃음을 던지던 매니저, 그리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던 아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정리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한 프라이빗 뷰티 살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습을 되찾으려는 금내 회장의 방문 때문이었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오늘 어떤 스타일로 도와드릴까요?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이 할머니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품격 있게 하지만 과하지 않게 우리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할 할머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그리고 내일 졸업식장으로 보낼 선물도 준비됐나? 네, 회장님. 요청하신 대로 한정판 가방과 특별 장학금 증서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지혜의 졸업식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폐지 할머니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롭고 강력한 진짜 부자의 모습만 남았을 뿐이죠. 지혜야, 이쪽 봐.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지혜의 아들 철수는 카메라를 들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명문대 수석 졸업에 대기업 취업까지. 지혜는 철수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는 훌륭한 트로피였습니다. 며느리 미선 역시 화려한 명품백을 들고 주변 학부모들에게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느라 여념이 없었죠. 어머, 미선 씨. 지혜 이번에 루첼은 건물에 있는 대기업 본사로 발령났다며? 정말 좋겠다. 근데 시어머니는 오늘 안 오셨어? 주변 학부모의 물음에 미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워낙 정적인 분이라 시끄러운 데를 싫어하시거든요. 호호. 미선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철수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나타나 이 화려한 분위기를 망칠까봐 노심초사했던 그들은 어머니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지혜는 연신 교문을 힐끔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안 오시는 거야? 나한테 꼭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였습니다. 졸업식장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세 대의 검은색 리무진 때문이었죠. 학교 이사장이나 총장이라도 오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차가 지혜의 가족이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멈춰 서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맨 앞 차에서 내린 최 실장이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금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할머니가 아니었죠. 은은한 광택이 도는 최고급 실크 정장에 단아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목에 걸린 영롱한 진주 목걸이까지. 할머니는 그 어떤 귀부인보다 우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하며 경악했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눈을 비비며 할머니를 쳐다보았죠.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차들은 다 뭐고, 그 옷은 또 뭐고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지혜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지혜, 졸업 축하한다. 이 할미가 늦지 않았지?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아? 우와, 우리 할머니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혜가 달려와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금내 자산운용 회장님 아니야? 루첼은 빌딩 주인. 어머, 정말? 그럼 저 집안이 그 정도로 부자였단 말이야? 철수와 미선의 안색이 순식간에 파래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폐지 할머니가 실은 자신들의 모든 경제적 기반을 쥐고 있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해를 했어요. 어머니 몸이 편찮으신 줄 알고. 철수가 비굴하게 다가오며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비키거라. 폐지 냄새나는 노인네가 와서 내 체면 망칠까봐 오지 말라며? 내 체면은 이제부터 내가 아주 제대로 세워줄 테니까 기대하거라. 할머니는 최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실장은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상자를 꺼내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 양,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신 졸업 선물입니다. 루첼은 1층 매장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죠. 상자가 열리자 어제 매니저가 평생 폐지 주어도 못 산다고 조롱했던 그 한정판 명품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 가방은 그냥 가방이 아니야. 할머니가 새벽잇을 맞으며 주운 박스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가방이란다. 이거 메고 세상 어디든 당당하게 나가거라. 지혜는 가방을 품에 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 뒤로 철수와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매장 관계자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어제 그 폐지 할머니 아니야? 아니, 저분이 이 빌딩 진짜 주인이라며? 대박이다. 루첼은 빌딩 1층, 어제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냈던 바로 그 명품 매장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매니저 김태진은 매장 안에서 어제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VIP 손님들에게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설명하고 있었죠. 사모님, 이 가방은 국내에 딱 3점밖에 안 들어온 한정판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품격이 느껴지시죠? 그때였습니다. 매장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일단의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감색 정장을 입고 짧은 커트 머리를 우아하게 넘긴 금내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처음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떤 제품을 찾으시?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시선이 할머니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김 매니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코트 대신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기품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은 분명 어제의 그 폐지 할머니였습니다. 자네, 어제 나보고 뭐라고 했었지? 이 가방 하나가 내가 평생 폐지 주어도 못 사는 가격이라고 했던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장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하얀 장갑이 바들바들 떨렸죠. 아, 그게 아니라 저는 할머니가 아니 회장님인 줄 모르고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그는 서둘러 카운터 밑으로 기어 나오듯 달려와 할머니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제 그토록 거만하게 할머니를 밀쳐냈던 그 손으로 자신의 뺨을 내리치기 시작했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매장 안에 있던 VIP 손님들과 직원들은 경악스러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무시한 건 내 겉모습이 아니야. 자네가 무시한 건 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 내가 흘린 30년의 땀방울이고 자네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내준 기회였지. 그런데 자네는 그 기회를 발로 찼어. 할머니는 뒤에 서 있던 최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실장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매니저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루첼은 빌딩 관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귀 매장은 본 빌딩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또한 매니저 김태진 씨의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저 이번에 할부금도 남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여기서 잘리면 저는 끝장입니다. 김 매니저는 할머니의 구두를 붙잡으려 매달렸지만 보안 요원들이 차갑게 그를 떼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품은 가방에 달린 로고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 가방을 파는 사람의 인성과 그 가방을 들 가치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만드는 거지. 자네 매장에는 명품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없구먼. 당장 짐 싸서 나가게. 할머니가 뒤돌아서는 순간 매장 밖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멋있다. 저런 놈은 제대로 당해봐야 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혜 아빠가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며느리 미선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연신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죠. 졸업식장에서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확인한 뒤 그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온 모든 사치가 사실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주운 폐지와 땀방울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된 순간 안도감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목장갑과 비닐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느냐? 네. 어머니가 끼시던 장갑이랑 돈봉투 아닙니까? 그래.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폐지 냄새가 뱃물건들이지. 철수야, 너 이 장갑이 없었으면 내가 미국 유학을 가고 지금 그 번듯한 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으냐? 미선아, 너 이 비닐봉투 속 꼬짓꼬짓한 돈이 없었으면 내가 그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며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었겠어? 할머니의 호통에 아들 내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왜 폐지를 주었는지 아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번 돈이 얼마나 귀한지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나 스스로를 낮춘 게야. 그런데 너희는 내 정체를 알기도 전에 내 냄새를 먼저 맡고 나를 밀어냈지. 할머니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수 너에게 투자했던 사업 자금 30억,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한남동 아파트.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지? 오늘부로 전부 환수하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비우라니요. 저희더러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미선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길거리로 나앉는 게 아니라 원래 너희 것이 아니었던 걸 돌려받는 것뿐이다. 너희는 그동안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열매에 취해 사람 귀한 줄을 몰랐어.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직접 벌어서 쌀을 사고 방세를 내보거라.
그래야 내가 왜 폐지를 주었는지, 그 냄새가 왜 정직한 냄새였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할머니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혜가 줬다. 우리 지혜는 내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할머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해줬지. 그래서 내 전 재산은 지혜에게 장학재단 형태로 물려줄 생각이다. 너희는 오늘부터 그 잘난 체면 지키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집무실 밖으로 쫓겨나듯 나가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망감이 교차하는 듯 이슬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 이제 돈 벌어서 할머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지혜의 따뜻한 위로에 할머니는 비로소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너 하나만 제대로 컸으면 이 할미는 그걸로 충분하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루첼은 빌딩에서 쫓겨난 매니저는 업계에 소문이 나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선은 한남동 아파트 대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물류창고의 현장직 자리를, 며느리에게는 시장통의 반찬 가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어머니,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니 내복이라도 한 벌. 한 달 뒤 집무실이 아닌 낡은 지하 단칸방 할머니가 초심을 지키던 곳으로 찾아온 아들 철수의 손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스를 나르느라 손톱 끝이 깨지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죠. 할머니는 그 거친 손을 말없이 쥐어보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사람 손 같구나. 돈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만 살 때는 몰랐던 10,000원 한 장의 무게를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할머니는 그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땀방울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죠. 재단의 이사장은 할머니가 가장 신뢰하는 손녀, 지혜가 맡았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돈을 내가 관리해도 되는 거야? 지혜의 걱정 어린 물음에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게야. 내가 어릴 적 내 거친 손을 보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해줬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초라해지지만 그 안에 품은 진심은 늙지 않는 법이거든. 할머니는 재단 창립 기념식 날 화려한 정장 대신 다시 낡은 목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입구에 커다란 비석을 세웠죠. 거기엔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단 한 문장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줍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면 눈을 뜹니다. 이제는 리어카를 끌지 않아도 되지만 할머니는 습관처럼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맵니다. 할머니, 같이 가. 졸업 후 재단 일을 보느라 바쁜 지혜가 어느새 달려 나와 리어카 뒷부분을 잡습니다. 허허, 우리 강아지. 오늘은 좀 춥다. 들어가서 더 자지 그러니? 아냐, 나도 할머니랑 같이 이 인생 냄새 좀 맡으려고. 할머니랑 박수 주울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 두 사람은 나란히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누빕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고 혀를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장님,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라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고 가게 앞에는 깨끗하게 접힌 박스들을 미리 내놓습니다. 할머니는 길가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는 젖은 종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폐지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들 하지. 하지만 지혜야, 이건 쓰레기 냄새가 아니란다. 누군가의 치열한 삶이 담긴 편지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꿈이 담긴 상자들이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향기가 뭔지 아는 법이야. 할머니의 시선은 저 멀리 루체른 빌딩의 꼭대기를 지나 더 높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돈으로 권력을 사려 했던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할머니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잊고 있었던 진짜 향기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명품 가방은 낡으면 버려지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정직한 세월과 구분 등은 그 무엇보다 빛나는 훈장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리시는 이 땅의 모든 금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